국정감사 일주일째인 오늘도 국회는 대장동 의혹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도 논란인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제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 면면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부 법조인 출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홍모 씨라고 하는 언론인 사주로 지금 알려진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지금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기존에 알려졌던 이름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또 최재경.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거친 사람이 2명 포함되어 있고요. 대법관 출신, 검찰총장 출신, 그리고 이제 특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50억을 받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출처가 녹취록에 정영학 씨가 공개했다고 하는 녹취록에 거론된 인물들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는 조금 좀 물음표를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진석 대표가 사실은 그 사설 정보지를 언급하면서 50억 클럽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재명 지사하고 가까운 사람이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개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재명 지사하고 가깝다고 볼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별도의 명단이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이 녹취록에 존재하고 진짜 50억을 받은 것인지 이 사실 유무도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공개된 그런 명단에 거론된 인사들은 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명단을 공개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지금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된 거론된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여당 쪽 인사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명단을 공개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박수영 의원은 공식적으로 아니면은 사적으로 내가 왜 이런 것을 공개했어라고 얘기한 적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물어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추측해 보건대 지금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대장동 TF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장동과 관련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의원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키플레이어다. 여태까지 녹취록이라든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은 거의 대부분 박수영 의원이 얘기를 해준 것이다.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 이전에 남경필 지사 때 경기도 부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지사를 잡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타격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공격수로 나선 것 같은데 당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면서 상당히 의아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어떤 분들은 격앙돼 있다. 왜 저런 걸 공개했을까라고 지금 상당히 논란과 혼란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이 명단에 거론된 인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인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 관여됐다. 이거는 한겨레 신문이나 다른 데서도 보도하고 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에게 이익 배당을 많이 가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왜 설계가 됐는가 이게 오히려 조금 더 핵심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비를 어떻게 했다, 돈을 줬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사실 이재명 지사하고 무관한 내용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지금 의문점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프레임이 전적으로 먹혀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한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복귀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내용을 좀 다르게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들어간 거를 해석할 수 있는 기사가 오늘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 기사에 따르면 2010년에 LH가
그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떼잖아요. 손을 떼고 난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공영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대장동에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민간 개발을 시행을 하려고 했던 업자들, 뭐 이른바 남옥이나 정영학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급해졌던 거죠. 뇌물도 이제 그때 건네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마침 그러니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대장동 땅을 샀는데 그 저축은행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게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져서 그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1,1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알선해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가 취재원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김만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줬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천대유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간 개발 시행업자들하고 관계를 맺은 게 바로 그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또 그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대검 중수이과장이었던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민간 시행업자들이 쭉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만배라는 사람이 들어갔고 김만배라는 사람이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법조계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화천대유나 이번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김만배라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오늘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혹이 많은 김만배 씨가 주도했던 화천대유, 성남의 뜰 여기에다가 인허가를 해주고 이분들이 사업을 하게 해주고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고 수익구조, 배분구조 다 인허가 승인해준 사람이 결국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지사 게이트다라고 야당 측에서는 주장하는 거죠. 자꾸 지금 뭐 예전에 뭐 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그때 조사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뭔가 관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제가 관계 있다고 말씀드린 바는 말씀하신 없고요. 게 그렇게 예. 느껴진다는 아니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왜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 개입되기 시작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해 준다고 제가 표현해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되고,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설립된 건 20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업 계획이 다 된 상황에서 결국은 결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방패막이로 법조계 인사들을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조계 인사들을 끌고 와서 이재명 지사가 마치 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기사를 읽었는데 일단 저희 YTN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YTN에서는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기사에 언급돼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측 해명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상관없이 뭐 충실하게 그 수사를 진행을 했고 당시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 일단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반 개별 법인과 관련된 수사는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단 그 기사에 일단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이렇게 뭐 서로 공방이 좀 오가고 있는데 이 대장동 의혹을 놓고도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 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자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지금 이른바 배임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후로 구속돼 있는데 예.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 예.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상할 수 있다면은 그게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서른 의원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교수님 지금 앞서 그 배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연장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은 그때 당시 최종 결정권자, 최종 책임자가 당시 성남시장이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법을 보면요. 택지개발법이 있고 도시개발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의하면은요. 민간 사업자 수익을 무한대로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택지개발법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택지 개발법을 선택해서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을 좀 줄이고 공공 쪽에 성남시에 많은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해서 민간 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저런 행위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엔 배임이 아니냐라는 건데 서른 선대본부장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결정적 제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들은 본선에 가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 이낙연 후보 측을 지지하는 당원 지지자들의 30%는 우리가 설득을 해도 본선에 가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을 거다. 우린 그분들 보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라고 설득할 자신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은 후보에게 결정적인 의혹과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국감에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좀 밝히고 있는 만큼 정면 돌파를 일단 택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떳떳하다, 자신이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떳떳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는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뭐 일종의 이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이낙연 캠프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건데요. 근데 막상 계속 지사직을 유지하다가 국감 앞에 딱 왔는데 그럼 나 그만둘래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왠지 도망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감장에 가서 그동안에 지금 계속 뭐 TV 토론 과정이나 이럴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제 장성철 교수님께서 또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설계를 이렇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뇌물은 아니더라도 배임은 적용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시에 왜 그런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공민영으로 민관이 같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아마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이 어느 정도 돼야 이재명 지사의 리스크를 좀 없앨 수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리그가 각자 따로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같은 리그에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곱게 봐주고 싶어하는 지지자들만 사실 지지율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동층이나 뭐 이른바 중도로 불리고 있는 층도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정치의 고관여층으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나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게임은 바로 앞에도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비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또 다른 주제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선 국면, 대선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이른바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인데 관련해서 어제 또 의미 있는 그 수사 결과 등이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물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복구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최근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 당시에 말을 했던 것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대검 민원실에다 고발장을 제출하라라는 말을 의원님한테 직접 들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것도 기억이 맞나실까요? 그게 기억이 나면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그 전제 사실이 되는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가. 제보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뭐 감사원에 보내달라랄지 감사원 문제를 제기해달라 아니면 뭐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안 질의를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다 전달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건은 사실은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김웅 의원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들으셨는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지난해 4.15 총선 전인 4월 3일과 4월 8일에 물론 손준성 검사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이 2건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조성은 씨가 지금 제보자인데 4월 3일 날 김웅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두 개가 지금 녹취가 됐다는 거잖아요.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웅 의원이 그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건 당에서 조치하도록 해라. 이런 이제 통화 내용에 확인됐다라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유추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를 보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여러 가지 문서를 보내준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통화 내용을 통해서 이 고발과 관련해서는 김웅 의원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것 이건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죠. 당시에 있던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줬는지 이 부분이 먼저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엔 김웅 의원은 저 기억 안 나는데요? 라고 하고 있고 손준성 검사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핵심은 뭐겠어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손준성 검사에게 야 고발장 좀 작성해봐 라고 지시를 했든지 아니면 손준성 검사가 제가 고발장 작성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알고 있었던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차후에 손준성 검사가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아니면 손준성 검사 밑에 있던 부하검사가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진전된 수사 내용을 언급을 안 하셨는데요. 지금 공수처는 검찰에서 누구의 과정을 거쳤든 간에 국민의힘에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까지는 다 복귀한 것으로 보여요. 이미 검찰 내부에서 수사정보 정책관실에 모 검사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이미 대검에서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확인됐고요. 그걸 이제 이첩을 공수처에다 한 겁니다. 관련되어 있는 검사가 지금 3명이 등장하거든요. 손준성 검사 외에 2명이 더 있는데요. 집과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사실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작성을 했는지 특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하는 사실은 확인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보자 조성은 씨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이름 밝히긴 좀 그렇지만 본인이 밝히고 있어서 밝히지만 조성은 씨 텔레그램 휴대폰에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 복귀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지 파일 다 확인했고 조작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지금 2개 다시 복귀해서 확인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서울 남부지검에 접수하라. 이게 첫 번째 고발장, 녹취록 내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이 대검에 접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조성은 씨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김웅 의원의 그 목소리가 맞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검찰이 만들어서 우리라고 하는 게 김웅 의원하고 바로 그 직전에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검찰 대리인처럼 검찰에서 만든 거를 국민의힘에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남부지검에 접수하라고 했는데 최강욱 의원, 열린우리당 의원 고발장 남부지검으로 접수가 실제로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거는 당시 미래통합당의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을 통해 의원실이든 의원을 통해서든 거기에서 당무감사실로 가서 조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고발장이 작성돼서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을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미래통합당 안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는데 정점식 의원 피의자로 특정했거든요. 어제. 그거는 대략 그 그림을 확인해 가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검찰의 사유와 아니면은 정치 검찰의 거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고요. 이거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제가 일단 이 부분이 좀 섞여 있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일단 고발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4월 3일과 4월 8일 2건의 고발장이 있는데 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점식 의원이 관련된 건은 4월 8일 건,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의 그 최강욱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그 고발된 그 건과 관련해서 4월 8일 고발장과 실제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실제 검찰에 고발된 이 고발장이 좀 유사하다. 그래서 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조사가 들어간 건데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국회의원실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이 그 법원이 쉽게 잘 발부를 안 해주는 곳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것, 상당 부분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좀 그 범죄 혐의가 좀 소명이 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죠. 그런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영장 발부한 것이고 김웅원이 본인이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정정식 의원한테 주고 뭐 조성은 씨한테 주고 그것이 당에서 고발하고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는 어쨌든 당시 현직 검사가 아니면 검찰총장이 사주했거나 만들었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성환 평론가님 같은 잣대라면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내가 이 화천대유 사건 설계했어요. 최종 승인 사인한 것까지 문서까지 돌아다녀요. 그럼 이거는요. 이재명 지사가 확실하게 본인이 지시했거나 보고받았거나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민간 사업자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여러 군데 뭐 뇌물을 주고 유동규 씨는 핵심 측근인데 줬잖아요. 유동규 씨를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지사, 이재명 당시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명백하게 이재명 지사가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잣대로 하면. 그럼 이재명 지사도 거짓말도 하고 그런 일을 벌였으면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준성 검사에게 이것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걸 알고 있었다? 그럼 저는 후보 자격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검찰총장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차후에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보고받은 적 없어요. 지시한 적 없어요. 공직자는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능하지 않아서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식의 결정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후보 자격뿐만이 아니라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가장 큰 결격 사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아까 경향신문 저는 얘기하시면서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는 경향신문은 대장동 문제 얘기했던 네. 거고요. 저 고발사주와 관련해서 윤석열의 윤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다고 했습니까? 개입했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검사가 뭐 손준성이든 누구든 간에 고발장을 만들어서 그것도 판검사 아니면 볼 수 없는 열람 정보를 확인해서 만들어서 4월 8일 고발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일 것도 같이 전달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4월 8일 고발장이 갔어요. 그래서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에 출마한 후보를 거쳐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거쳐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쪽에 가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좌관이라는 것까지 인정했으니까요. 정점식 의원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당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작년 8월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이 실행이 됐고 최강욱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국기문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검찰 공식적인 조직이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조직에 있는 검사가 이런 행위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검찰이 얼마나 정치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환 그리고 평론가님하고 저랑 내용이 같아요. 주장하는 내용이 같은데.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개입되느냐 아니냐는 것은 네.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손준성 검사가 했든 아니면 다른 검사가 했든 검찰총장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지시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확인이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언급을 안 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명확히 확인하고 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손준성 검사나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던 검사가 이 고발장을 확실하게 만들었다고 공수처나 검찰에서 확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정황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제가 또 이쯤에서 그 팩트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에서 공수처로 손준성 검사 사건 관련된 건을 그 이첩을 하면서 손준성 검사,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 파일 안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이 파일 자체가 조작된 게 아니다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줬고 반면 이 최초 작성자 그리고 최초 전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공수처가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도 네. 추측상 손준성 검사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추측하고 우리가 정황상 증거를 갖고 그랬을 거야라고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부분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네, 지금 그 부분 역시 이제 그 교수님 추측상 그렇지만 손준성 검사는
그 일관되게 관련된 내용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 측 역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전혀 관련된 게 없다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지금 현재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국민의힘의 2차 컷오프 결과가 내일 발표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평론가님 먼저 이쪽에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낫지 않을까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정황상 보면은 9월 17일까지 가입된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 건데 그 9월 17일까지는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당원 가입을 했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20, 30대가 상당한 수준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당원 투표인단에서 만약 15% 정도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고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처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5% 이상으로 이기게 되면 이것은 선거 투표 결과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혼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컷오프 때는 100% 여론조사였는데 2차부터는 지금 당원 30%대 지금 1차 때는요. 당원 20%였고 네. 일반 국민 80%. 그렇죠. 그리고 네네. 지금은 당원 3대 30%. 7로 되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마지막 본선 그 당내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들 간에 할 때는 당원이 50%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윤 전 총장 측이 그걸 생각하고 지금 위장당원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이 28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추가로 이준석 대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추가로 가입한 당원이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권리 당원이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존 당원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새로운 당원이 들어갔는데 주로 20대에서 40대까지다. 그리고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 국민의힘이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당원들의 뜻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거 가입했으니까. 그러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60대 이상의 지지층이 제일 두터운 후보인데 근데 홍준표 후보는 20대, 30대 초반이나 20대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뜩이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많이 따라 올라온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위장당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경선 룰에서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 무효표 처리한 걸 자꾸 문제 제기하는 거랑 똑같은 형세라고 봐요. 이미 버스 출발했고요. 가는 과정에서 룰 바꾸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먹힐까. 오히려 더 궁색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60대 표 콘크리트로 만드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 전 총장에 대한 새로 가입한 당원들의 마음이 막 바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지금 사실 그 팩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하기 위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차 때는 지금 8대 2였는데 2차 때는 7대 3이 되고 또 5대 5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 부분은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컷오프를 앞두고 좀 그 내부의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또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거는 모 언론인이 네네.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최보식 뭐 예, 그분 모르시는 분이구만.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기는 알고요. 네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네.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지장 스님 예예. 그렇습니다. 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 이병환요? 예. 글쎄 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네, 관련된 녹취를 들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그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를 뽑는 정책 검증의 장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게 적절한가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논란을 뭐 유승민 의원이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윤 전 총장이 이렇게 하면서 나온 논란 아닙니까, 왕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논란이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나오는 건 정말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또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납득도 잘 안 되는 건 맞고요.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이제 그런 윤 전 총장의 사실 여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윤 전 총장 주변에 있는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후에 윤 전 총장의 태도가 조금 오히려 더 납득이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압니다. 근데 본 적은 있고 뭐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지금 윤모 씨라고 하는 뭐 침을 얻는다는 사람 사실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거짓말을 2번이나 했어요. 제가 볼 땐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처음에 초기에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그 시점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게 영상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 모른다고 자꾸 부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커졌고요. 그 이후에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승민 의원한테 가서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뭐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빼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토론장에서 나왔을 때 토론장에서 보였던 윤 전 총장의 태도와 그 장막 뒤에서 보였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결국은 이 얘기는 어찌됐든 간에 선거 끝날 때까지 가는 얘기가 될 것이다. 전 윤 전 총장한테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가장 부정적으로 미칠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따끔한 비판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문한 분이나 저렇게 답변한 분이나 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경제 비전, 뭐 국가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샤머니즘 선거가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도 좀 상당히 창피하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 토론 때는 저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